무기 체계 하나 들어오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10%, 15%라는 게 공식 커미션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사드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커미션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 그것 자체가 조 단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주나요, 그럴 때? 원래 지금 국제 무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10%라고 하는 게 무기 중개사들에게는 공인된 그 관행이에요, 퍼센티지가.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김관진이라는 분의 예.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사실 신기한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한 그 방송 프로에서 노승일 씨가 정유라를 잘 아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정유라가 우리 아빠가 형 아우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증언을 해요. 예, 그러게요. 근데 김관진 지금지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있고 예. 정윤회, 최순실 이분들이 최순실은 그 로키드 마틴사의 로비스트 린다 김하고 예. 아주 절친 관계이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린다 김하고 친하다고 알려져 있고 정윤회는 김관진 국방장관하고 형하고 하는 사이. 그럼 이게 뭔가 세계 축이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제 방송에서 했으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얘기가. 두 번, 세 번 확인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들었다, 자기가. 예, 독일에 있을 그러니까 때. 정유라가 김관진이라는 분의 예.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사실 신기한 거예요. 국방개혁, 국방사법제도의 개혁 그렇죠. 이런 거 얘기했다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군사법제도 개혁한다고 예. 했었지만 실제로 된 게 없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군사법제도 개혁에 예. 키를 주고 있었던 예. 최강욱 당시 소령.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소령이 군사법제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386 세력부터 찍혀갖고 옷 벗고 그때부터는 안 된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까요. 근데 예. 참 그 군 개혁은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그럼요.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있을 독수 것 같은 사람 한 명 물고 늘어져야 돼요. 네. 그때 최강욱 변호사가 별을 한 7, 8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밀어붙였어야죠. 다시 기회가 왔으니까. 왔죠, 이제. 다시, 사드. 예. 사드. 그게 사실은 영남의 사드, 쌀을 살,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 말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아니, 근데 어떻게 저걸 숨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 문제는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이나 사실상 그 국기문란 행위를 그렇죠. 벌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속인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특히 이제 성주의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보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아하. 제일 황당한 대목은 한민구 장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련해서 지난 25일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드 내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로 앞서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양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양 변호사님 보기에는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저는 항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 평시에도 항명이나 불복종으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행하지 않았을 예. 경우에는 항명이 된다는 게 군형법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종전 상태는 휴전 상태지만 또 사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예. 평시라고 보더라도 항명죄가 성립이 한다는 겁니다. 휴전 상태는 법적으로 전시 상태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시 상태죠. 근데 전시 상태 항명이면 사용해요.
그렇죠. 직절 처분. 근데 군형법에 구별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교전 중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결과를 최고 통수권자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고의적인 부작위한 항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장 기자님,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네. 26일 날 자신들이 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장을 하죠. 정용 예, 그 청와대 정용. 즉각 반발했잖아요. 네, 보고받은 바 없다.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더 생각을 웃겨요.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했던 말은 말이 아니라 막걸리?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런 배경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민구 장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휴, 뭐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놔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것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그럼요. 이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3명은 예. 무조건 처벌이죠. 그리고 한민구 그때 옷 고치러 7월 8일 날 옷 고치러 가서 바지 고치러 간 사람이 한민구의 윤병세예요. 윤병세 장관입니다. 외교부 그 장관. 양반이 지금 미소 짓고 있겠네. 난 빠졌지롱. 아니죠. 빠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네. 4명. 뭐 관계자가 4명 뿐이겠습니까? 4인. 근데 이게 4인방, 뭐 3인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드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배치돼야 될 때 이것이 성주가 옳은가 아니면 수도권이 옳은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전혀 없이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나 동의 과정 없이 그리고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임의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갖다 놓은 것이라면 원점 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국회에서부터 나오기 예. 시작했어요. 우리 그 김창수 그 원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저는 사실 사드 배치 찬성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찬성하는. 사드 4대만 들어오고 6대는 다 들어오지 마. 아니요. 진짜 사드 배치 찬성인데 예. 찬성인데 국민들이 이 찬성에 동의하는지 국민들께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드가 정말 북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지 네. 북하고 그 조약을 맺어서 협의를 맺고 공갈포를 한 10대 정도 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거 사드로 쏴보는 거예요. 뭐, 여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나라에도 실전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공갈포. 이 터져도 피해 안 보는 거. 그걸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가. 동해안 쪽에다가. 그런 걸 쏴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맞추면 잘못 쐈네. 그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요. 이제 이른바 그 미국에서 뭐 10여 차례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속되게 표현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언제 떨어뜨린다는 표적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 정보를 주고요. 그럼 날아간 걸 향해서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맞추는. 격추시키는 거죠. 예. 그거는 100% 적중이 그것도 되던가요? 100%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 사드에 대한 그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고 성능 검사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배치해 놨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예. 작년에 미국 MIT 대학의 미사일 전문가인 퍼스톨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퍼스톨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안보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퍼스톨 교수랑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국회에서 전문가들 만나서 하는 토론회도 또 의원들 만나서 하는 토론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퍼스톨 교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게 이렇게 사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국회의원들,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이 사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해준 거라는 고작 록히드 마틴이라는 무기회사가 준 그 카탈로그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정보가 제공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회의원과 국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죠. 근데 작년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필요한데 이 사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은 다 찬성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전문가들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도 묻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 검증을 통해서 동의 과정을 또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2대나 6대나 도찐개찐일 텐데. 그렇지는 않대요. 아,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제 사드 자체가 예. 한번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추는 데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개 정도는 있어야 미사일이 한두 개 날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6개 정도가 있어야 순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6대가 세트고요. 그걸 들어서 일부 벌써 또 진짜 야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론에서도 6대는 최소한 세트란 거 알고 있었고 그때 뭐 다른 언론에서는 4대 정도 추가로 도입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청와대만 몰랐냐 이거 무능력 아니냐는 식으로 또 정치적 공세를 해요. 근데 사드가 몇 대 들어온지도 모르는 이 무능한 청와대 막 이러고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대가 한 세트인데 상송기에 2대만 배치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4개는 어디 갔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고 반입은 6대 된 것 같은데 왜 2대만 했고 그럼 4개는 어디 있냐는 걸 물어봤으니까 그제서 마지못해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사실관계가. 자진해서 보고하지 않고. 예, 자진해서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지 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저는 화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정보를 국민이 모른다. 국방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다 이거 그것까지도 저는 받아들일게요. 근데 지금 아까 장윤석 기자께서 제시한 의혹처럼 국방부조차도 제대로 몰랐다 이 협상 과정을 그냥 청와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입장이었고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도 국방부도 몰랐다. 그러면 이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군통수권자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고 그냥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 럭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 단조를 쳐가지고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요. 안보 보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일종의 방산 비리의 문제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대로 된 일을 처음부터 따져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안보실장과 록히드 마틴사 간의 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사실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정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이제 사드 관련해서 성주 군민들이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제 두기가 미리 왔었잖아요. 국민들도 모르는 가운데. 예. 예, 그때부터 성주 국민들이 밤을 새면서 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지역을 지키면서 나머지 사기가 도대체 오긴 왔는데 어디로 간 거냐, 외관이냐, 오산이냐,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고 언제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목을 막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책임져야 될 관계자들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이게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보면은 그 큰 줄기로 세 번의 거짓말이 진행이 되거든요. 7월 5일 날 그 쓰리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지난해 7월 5일 날.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이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쓰리노 정책이 계속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7월 8일 날 전격적으로 배치 결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바지 고치러 가고 자, 이때도 결국 국민을 한번 속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월에 국방부 장관에게 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사드 부품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인지 그날 밤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4월 16일 날도 대정부 질의 때 이거 사드 부품 들어온 거 배치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대선 이후나 되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고 그로부터 그 7, 8일 뒤에 4월 26일인가 또 배치돼요. 네. 왜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해요? 이제 장윤선 기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 불투명합니다. 작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원님이라고 또 전 의원을 가지고 또 지금 제가 의원이라고 의원한 지 네. 오래됐는데. 조선시대 했어요. 네. 예. 200년 전이에요.
7월 5일 날, 작년 7월 5일 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바로 7월 8일 날 사드 배치가 돼버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작년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할 때 그때 결정을 7월 8일 날 배치하겠다 결정해놓고 사드 배치는 2017년 12월 달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맞아요. 맞춰서 배치한다 예. 그랬죠. 대선 전에 예. 알박기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의문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사드 미사일 체제, 사드 완성된 시스템은 일본에 없고 레이더만 레이더만 체제 있습니다. 있죠. 근데 레이더를 배치할 때 일본의 배치 과정을 보면은 논의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도 논의하고 주민 설득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1년 동안 논의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니까 실제 배치할 때는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배치는 빨리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작년에 7월 8일 날 갑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하고 논의 과정 없이 그리고 배치를 올 10몇 개월 지난 올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배치 과정, 결정 과정과 배치 과정과 비교해 본다면은 대통령 선거에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탄핵 국면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드 조기 배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7, 8월 달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3, 4월 대통령 선거가 이제 5월 달로 예. 잡혀지니까 갑자기 3, 4월 달에 조기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3월 달에 야밤에 도둑처럼 예. 기습 배치를 해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생략하고 12월 달 2017년 12월 대선에 예정됐을 때는 12월에 맞추려고 그러고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앞당겨지니까 또 거기에 7, 맞추려고 8월 그러고.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제 5월로 맞춰지니까는 3, 4월 달에 배치를 해버리는 예.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 대선 시기와 맞춰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서 허겁지겁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3번 정도의 어떤 허위 사실, 허위 보고 예. 이런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양절 변호사님, 이거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문제거리가 됐어요. 이것은 사드 배치 과정을 재조사해야 되고, 그럼 지금 들여온 거는 다시 반출할 거냐, 아니면 그냥 엉겨주춤하게 놔둘 거냐, 이게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하려면 예. 일단은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또 지난해 12월에 트럼프는 10억 달러 내놔라 돈. 돈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돈 당연히 줘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그거는 이제 방위비 전체하고 묶어서 협상하기 위한 카드로 내민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를 묶어버렸거든요.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박 전 정권을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한 게 이 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예. 그들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게 국가 안보인데 국가 안보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순된 상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군사 비밀이니까 비공개해버리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트럼프가 당장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가서 돈을 안 주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협의 내용이 알려져야 되는데 모르는 거고 또 지금 아까 3월에 나온 부분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당시에는 권한대행 체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방위 조약 내에 대한민국 내 무기 배치를 허용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될지도 지금 모호해요. 통상적으로 그렇죠. 최소한의 권한만 써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현상 유지만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그럼 어떻게 권한대행이 덜컥 이런 것까지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 또 페이스북에 올리시겠죠. 그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계속 페이스북에 환경 권한대행이 요즘 해명하고 계시잖아요. 성이 트시예요? 어? 투교 아니에요? 트럼프처럼 뭐 트럼프는 트윗으로. 저기 트위터. 네, 거기 같은 여기는 성이 같은 페이스북. 트윗. 여기 트럼프. 펫인가 보죠. 뭐. 펫? 아, 펫 좋네. 예. 아니 펫. 페이스북으로 주로 의견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박근혜스 펫. 근데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권리시 이뤄진 선거였기 때문에 임기를 약간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정우영 안보실장이 오기 전까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미사일 관련된 보고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청와대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걸려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안보실장으로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그것을 3주 그리고 자기 임기 끝나면서 A4 용지 한 장도 안 남기고 한 장 남겼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컴퓨터를 깡통 컴퓨터로 만들어 놓고 그만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전임 정권과 그러니까 정권은 끝나지만 국가의 그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제도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돼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냥 고리를 딱 끊어버리고 나가버렸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김관진 실장 문제에서는 조금 몇 가지 말씀 좀 더 보태고자 합니다. 같이 근무한 적 있었나요? 아니요, 같이 근무한 적 없었고요. 청와대 같이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관진 실장이 뭐 군대에 있을 때는 비교적 그 독일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평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육사파고도. 예, 그런데 장윤선 기자께 지적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우선은 그 송영길 시장 입을 통해 전달되는 뭔가 로키드 마틴과 김관진 실장과의 커넥션 썰 이건 지금 썰로 나돌고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조사해봐야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있는 거는 김관진 실장이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서 미국을 2번을 방문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2번을 방문하는 거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2번. 예, 우선은 미국의 그 백악관 안보실장이 퓰린이라고 처음에 이제 내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실장 퓰린이 내정되니까 부르르 미국을 날아가가지고 안보실장을 만나요. 근데 뽀로로인가요? 뽀로로 날아가서. 예, 부르르가 아니고. 근데 이 안보실장이 이제 러시아 커넥션 때문에 바뀝니다. 지금 맥마스터로 바뀌니까. 맥마스터로 바뀌죠. 또 가요. 또 뽀로로 날아갑니다. 예. 이번엔 부르르. 이번엔 부르르. 그래서 또 만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미국이 안보실장하고 뭐 긴밀한 협의를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청와대가 그때마다 발표했던 것과 미국이 발표하고의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와대는 그때마다 사드 배치를 조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미 간에 협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번의 김관진 실장의 방미 기간 동안에 미국의 백악관이나 미국의 국방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사드 조기 배치를 한 거는 한국 측 요구 아니었었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미 펜스 부통령이 지난번에 한국으로 왔을 때 펜스 부통령을 수행했던 외교관들도 어떻게 말했냐면은 사드 배치는 이제 나중에 한국의 새 정부랑 같이 협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백악관 측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언론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사드 문제를 조기 배치를 위한 자가 발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2월 16일인가요? 그 북한에서 이제 북극성 2호라는 굉장히 희한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이 이제 새로운 위협이 부각이 되니까 미국도 사드를 조기 배치하는데 어떤 결정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지 간에 김관진 실장이 왜 그렇게 미국을 자주 방문해가지고 사드 문제를 협의했는지 그 조기 배치의 배경으로서 그 대목을 또한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한 그 방송 프로에서 노승일 씨가 정유라를 잘 아는데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정유라가 우리 아빠가 형 아우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증언을 해요. 예, 그러게요. 근데 김관진 지금지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있고 예. 정윤회, 최순실 이분들이 최순실은 그 로키드 마틴사의 로비스트 린다 김하고 예. 아주 절친 관계이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린다 김하고 친하다고 알려져 있고 정윤회는 김관진 국방장관하고 형하고 하는 사이. 그럼 이게 뭔가 세계 축이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제 방송에서 했으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얘기가. 두 번, 세 번 확인해요, 제가.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들었다, 자기가. 예, 독일에 있을 그러니까 때. 정유라가 김관진이라는 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사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얘기가 조금 더 가면요. 누가 친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우리 아빠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김관진 실장밖에 없고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남편 애기 아빠 군대 문제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때 국방부 김관진 아저씨 그때 국방부 장관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 못 해주는 바람에 최순실이
토라져가지고 박 전 대통령에게 토라져가지고 뭐 김종에게도 얘기를 하고 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김종이 자기는 문체부 차관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뭔가 그런 걸 가지고 분명히 얘기는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안보실장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요즘처럼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20대의 젊은 여성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신기하죠. 사실은. 예. 이게 정유라가 무슨 정사에 그렇게 시사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오는 바로는 고양이나 개만 보고 있었지. 아니야 말도 잘 안 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애완동물만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김관진이라는 거기서 불쿵 나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분명히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큰 그림이라서 사실 이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이게 엄청난 뭐지? 일이죠. 알다시피 무기 체계 하나 들어오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10% 15%라는 게 공식 커미션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사드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커미션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 그것 자체가 조 단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확인을 해볼, 이왕 왔으니까, 오늘 들어왔으니까. 예.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에서 이전에 15년도인가요? 그때까 14년도까지 로키드 마틴사에서 구입했던 무기가 800억인데 그 15년서부터 21년까지 하는 게 지금 그 12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그마치 150배. 그러니까 10%면 1조 2천억이에요. 아, 리베이트? 예. 리베이트를 주나요, 그럴 때? 원래 지금 국제 무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10%라고 하는 게 무기 중개사들에게는 공인된 그 관행이에요. 퍼센티지가. 알겠습니다. 김창수 원장님. 사드 반니까 배치는 박근혜 정권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당시 한미 간 협정 내용을 2급 비밀로 비공개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현 정부에서 못 들여다보나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그러니까 2급 기밀은 2급 기밀 취급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특급 비밀까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또 그걸 열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절차가 있고요. 예. 그래서 2급 기밀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나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기밀 취급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민정에게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 민정에서도 기밀 취급권을 얻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요. 오늘 국방부 출근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처음에 정윤 실장이 확인할 때 그런 게 다 있냐? 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모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추론도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 출근하면서 조사하면 다 나와. 네. 나는 관계없어라고 하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제 한민구 장관의 태도가 참 애매한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경과를 쭉 보면은 우리 장인성 일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관진 안보실장 중심으로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었을까. 적어도 결정 과정에서는 조금 소외됐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8일 날 결정을 할 때 실제 7월 5일 날 한민구 장관이 모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렇게 모른다고 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 계획 없다 그랬잖아요. 계획 예. 없다. 이번에 그렇지만은 26일 날인가요? 안보실장에게 국방부 정책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보고서는 이제 문서를 가지고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서에 대해서 안보실장에 보고하는 문서에 대한 결재는 국방부 장관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문서의 초안에는 4개가 추가로 반입돼 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어느 캠프에 4개가 있다고 명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열람 과정 속에서 뺐다는 거 아니에요. 사드 4개가 어디에 있다는 거를. 그러면 이 사실은 국방부 장관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국방부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장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6일 날 이제 그런 그 청와대에서 국방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배치했다는 것들이 논의가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안보실에 1차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상철 차장이 별도로 그 국방부에 보고 온 장군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냐 묻는 과정에서 4기를 추가로 반입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게 누락됐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의로 누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안보실장이
이제 국방부 장관하고 오찬을 하면서 사드가 내기가 배치됐다는데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말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배치, 반입 이런 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배치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배치라는 것은 이제 부대에 사용 가능하게 설치되는 것을 배치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한다면요. 반입이라는 것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거는 배치는 안 돼 있다. 난 배치됐냐고 물으니까 그건 모른다고 했다. 근데 반입은 되어 있다. 왜 반입됐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반입됐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분명히 이거는 원래 보고서 초안에는 내기가 반입돼 있다는 게 그 부대 이름까지 해가지고 연기가 돼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 그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왜 의도적으로 뺐는지에 대해서 밝혀야죠. 처벌해야죠. 밝혀서. 당연하죠. 예. 미국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 합의 과정 투명하고 합법적이었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근데 있는데요. 이제 못 믿겠어요, 이제 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직접 저는 믿고 와서 들어봐야 돼, 그거.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과정에서 뭐 확인이 돼야 될 대목도 있겠지만요. 그 전에 앞서서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 기만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1,700만이나 되는 시민들이 그 겨울 내내 촛불을 들었던 것인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도 이른바 안보 적폐 세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통령도 기망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 한민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드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인가?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배치돼야 될 때 이것이 성주가 옳은가 아니면 수도권이 옳은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 전혀 없이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나 동의 과정 없이 그리고 국회 비준 없이 그냥 임의로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임의로 갖다 놓은 것이라면 원점 재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국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 김창수 그 원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저는 사실 사드 배치 찬성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찬성하는. 사드 4대만 들어오고 6대는 다 들어오지 마. 아니요. 진짜 사드 배치 찬성인데 찬성인데 국민들이 이 찬성에 동의하는지 국민들께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드가 정말 북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지 북하고 그 조약을 맺어서 협의를 맺고 공갈포를 한 10대 정도 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거 사드로 쏴보는 거예요. 뭐, 요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나라에도 실전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공갈포. 이 터져도 피해 안 보는 거. 그걸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다가. 동해안 쪽에다가. 그런 걸 쏴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맞추면 잘못 쐈네. 그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요. 이제 이른바 그 미국에서 뭐 10여 차례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속되게 표현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언제 떨어뜨린다는 표적 같은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다 정보를 주고요. 그럼 날아간 걸 향해서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격추시키는 거죠. 그거는 100% 적중이 되던가요? 그것도 100%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이 사드에 대한 그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았고 성능 검사가 제가 보기에는 현행 보면 긴급 체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게 실제로 저는 항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평시에도 항명이나 불복종으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명이 된다는 게 군형법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종전 상태가 아니잖아요. 종전 상태는 아니죠. 휴전 상태지만 또 사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평시라고 보더라도 항명죄가 성립이 한다는 겁니다. 휴전 상태는 법적으로 전시 상태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시 상태죠. 근데 전시 상태 항명이면 사용해요.
그렇죠. 직절 처분. 근데 군형법에 구별을 해놓긴 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 교전 중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그 결과를 최고 통수권자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고의적인 부작위한 항명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장 기자님,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네, 26일 날 자신들이 또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장을 하죠. 정용 예, 그 청와대 정용. 즉각 반발했잖아요. 네, 보고받은 바 없다.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더 생각을 웃겨요.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했던 말은 말이 아니라 막걸리?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런 배경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 주도로 이루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민구 장관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됐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휴, 뭐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일을 놔버리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뿐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이것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그럼요. 이 세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처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3명은 예. 무조건 처벌이죠. 그리고 한민구 그때 옷 고치러 7월 8일 날 옷 고치러 가서 바지 고치러 간 사람이 한민구의 윤병세예요. 윤병세 장관입니다. 외교부 그 장관. 양반이 지금 미소 짓고 있겠네. 난 빠졌지롱. 아니죠. 빠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죠. 그럼 네. 4명. 뭐 관계자가 4명 뿐이겠습니까? 4인. 근데 이게 4인방 뭐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배치해 놨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해야 됩니다. 그 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예. 작년에 미국 MIT 대학의 미사일 전문가인 퍼스톨 교수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톨 교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저도 이제 우리가 국내에 안보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퍼스톨 교수랑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국회에서 전문가들 만나서 하는 토론회도 또 의원들 만나서 하는 토론회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퍼스톨 교수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게 이렇게 사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 한국의 지도자들, 한국의 국회의원들,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국이 사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해준 거라는 고작 록히드 마틴이라는 무기회사가 준 그 카탈로그 그 정도 수준 이상으로 정보가 제공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회의원과 국민들한테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죠. 근데 작년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데 필요한데 이 사드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은 다 찬성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전문가들한테 제공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도 묻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 검증을 통해서 독립 과정을 또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2대나 6대나 도찐개찐일 텐데. 그렇지는 않대요. 아,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제 사드 자체가 예. 한번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추는 데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6개 정도는 있어야 미사일이 한두 개 날아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 정도가 있어야 순환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6대가 세트고요. 그걸 들어서 일부 벌써 또 진짜 야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론에서도 6대는 최소한 세트란 거 알고 있었고 그때 뭐 다른 언론에서는 4대 정도 추가로 도입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청와대만 몰랐냐. 이거 무기체계 하나 들어오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10% 15%라는 게 공식 커미션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사드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커미션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 그것 자체가 조 단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리베이트를 주나요, 그럴 때? 원래 지금 국제 무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예.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10%라고 하는 게 무기 중개사들에게는 공인된 그 관행이에요, 퍼센티지가. 알겠습니다. 정유라가 김관진이라는 분의 예.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사실 신기한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한 그 방송 프로에서 노승일 씨가 정유라를 잘 아는데 아,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정유라가 우리 아빠가 형 아우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은 김관진 아저씨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했다고 노승일 씨가 증언을 해요. 예, 그러게요. 근데 김관진 지금지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있고 예. 정윤회, 최순실 이분들이 최순실은 그 로키드 마틴사의 로비스트 린다 김하고 예. 아주 절친 관계이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린다 김하고 친하다고 알려져 있고 정윤회는 김관진 국방장관하고 형하고 하는 사이. 그럼 이게 뭔가 세계 축이 연결되는 지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아, 제 방송에서 했으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이 얘기가. 두 번, 세 번 확인해요, 예, 제가.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들었다, 자기가. 예, 독일에 있을 그러니까 때. 정유라가 김관진이라는 분의 예.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사실 신기한 거예요. 국방개혁, 국방사법제도의 개혁. 그쵸. 이런 거 얘기했다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군사법제도 개혁한다고 예. 했었지만 실제로 된 게 없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군사법제도 개혁에 예. 키를 주고 있었던 예. 최강욱 당시 소령.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소령이 군사법제도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386 세력부터 찍혀갖고 옷 벗고 그때부터는 안 된 거예요. 13년 동안. 그러니까요. 근데 예. 참 그 군 개혁은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그럼요.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리고 있을 독사 것 같은 사람 한 명 물고 늘어져야 돼요. 네. 그때 최강욱 변호사가 별을 한 7, 8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밀어붙였어야죠. 다시 기회가 왔으니까. 왔죠, 이제. 다시, 사드. 예. 사드. 그게 사실은 영남의 사드, 쌀을 살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데. 말렸어요. 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아니 근데 어떻게 저걸 숨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예. 문제는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이나 사실상 그 국기문란 행위를 그렇죠. 벌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속인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특히 이제 성주의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안보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오늘 했습니다. 아하. 제일 황당한 대목은 한민구 장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련해서 지난 25일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드 네 대 추가. 내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로 앞서 김창수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고요. 현행법으로 긴급 체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양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